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9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해왔다는 옛날 옛적 이야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직장인 시절 얘기를 꺼내거나 인스타 무물 같은 거를 하면은 직장 관련 질문이 항상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9년간 겪어온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직무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였고요. 작은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사업도 조그맣게 해봤다가 스타트업에서도 일해보고 대기업에서도 일해보고 또 프리랜서로까지 독립을 하게 됐던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나름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해봤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또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디자인 직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고 신입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디자이너, 시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팀장까지는 아니고 파트장까지 겪어봤으며 한 직장에만 9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이직도 하면서 또 이직할 때 연봉 점프도 해가면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부터 대답을 해보자면 퇴사 결심 계기,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된 이유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자도 내고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한 케이스인데요. 막상 퇴사할 때는 뭔가 대차게 퇴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것입니다. 대책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마음고생하고 죽느니 그냥 퇴사해서 돈 못 벌어서 굶어가지고 집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었달까. 이제 요약하자면 파트장이 되면서 수많은 회의에 지쳐 나가 떨어진 패배자가 된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이제 그때가 주니어 디자이너 거의 끝물일 때였어요. 결국은 이제 저도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고 팀이 있고 팀 안에 한 서너 명 정도로 구성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의 리더가 되면서 저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짧게나마 제가 리더를 해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리더십은 별로 없고 팔로워십만 있는 사람이구나. 일을 배분하는 것보다 배정받은 일을 하는 게 플랜을 짜는 것보다 짜여진 플랜을 실행하는 게 훨씬 맞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던 시간이랄까요? 일단 회의에서의 저의 롤 자체가 달라졌다 보니까 제가 멘탈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이너 팀, 개발팀 간의 네가 우선, 내가 우선 하는 약간의 신경전 같은 게 있었고 우리 파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개발팀 팀장을 이겨야 했었거든요. 그래야 우리 파트의 메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개발팀장은 말도 너무 잘하고 강하고 리더십도 개쩔어. 그래서 매 회의마다 저는 늘 졌어요. 그렇게 회의에 참여해서 항상 이겨야 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회의 있을 때마다 남편이랑 앉아서 작전 회의를 해야 될 정도였고 회의 걱정하느라고 막 날밤을 새기도 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불면증이라는 거를 겪은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압박감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만큼 또 잘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또 내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그날도 회의 걱정하다가 끝눈으로 기상시간 7시를 맞이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또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한숨도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이 정신으로 또 회사 가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내일도 걱정하느라 또 잠 못 자지 않을까? 걱정에 겹치고 잠 못 자고 걱정만 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이래저래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서 앉아서 또 계속 울고 있었지. 그때 이제 남편도 일어났는데 울고 있던 저를 보고서 그냥 그만둬! 이렇게 너무 쿨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쿨해서 내가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 말이 되냐 부터 어쩌고저쩌고 반박은 했는데 결국 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패배감이 진짜 엄청 났었어요. 그래도 드디어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고 무능력한 여러 팀장들을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랬던 사람으로서 결국 나도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 퇴사하고 나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4시쯤인가 그때 마음을 굳게 먹고 제 일기장을 켰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찾는 일기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길게 내 실패를 인정하는 글을 썼어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이제 내 부족한 점을 더 이상 변화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점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나름대로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그걸 인정한 나랄까? 이게 인생에서 꽤 큰 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00% T형 우리 남편이랑 상담을 많이 하면서 T의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회사를 관두긴 했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할 마음까지는 없었고 일단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프리를 뛰면서 이직을 천천히 준비하자 해가지고 공고를 열심히 찾으면서 프리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크몽 있잖아요. 크몽이 이제 막 서비스를 활발히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저도 그때 크몽에다가 제 서비스를 이제 올려가지고 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깐 하려던 그 프리일이 너무 바빠진 거죠. 제가 그 크몽 인기 디자이너에 등극을 할 만큼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을지도 하다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자도 내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없었던 I형 인간이었던 저는 일은 많았어도 혼자 일하는 게 효율도 좋고 마음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S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받은 점도 있었던 거. 다행히 어쨌든 잘 맞아서 프리랜서 일도 몇 달간 열심히 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줬었고 제가 동영상 편집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이기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첫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고 그 이후로 프리일 하면서 영상 편집도 병행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프로 유튜버가 되어 있네요. 이게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이렇게 그때 그 썰을 허심탄회하게 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군요. 9년이면 웬만한 베테랑이었을 것 같은데 그만둘 때 아깝지는 않았나요? 네,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내 경력을 다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껏 일해온 경력 덕분에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 일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왜냐면 디자이너 프로필에다가 제 경력을 쫙 적어뒀어야 했거든요. 디자이너 9년이라는 그 경력을 메인에다가 걸어둘 정도로 제가 아주 잘 활용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경력이 끊긴다면 당연히 아까울 수 있지만 저는 회사 경력을 100분 활용했고 결국 퇴사 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력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이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환승이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턱대고 퇴사한 적은 없거든요. 딱 한 번 있네요. 마지막 퇴사. 마지막 회사 빼고는 대부분 환승이직 했었어요. 만약 환승이직 생각 없이 퇴사를 하고 싶다면 퇴사 이후에 자신 있는지 또래 압박에 주눅들지 않을 자신 있는지 나에게 확신을 딱 주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떻게든 잘 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안감 앞에서 내가 작아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환승이직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면접 볼 때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릴 만큼 긴장을 많이 해요. 말 잘하는 꿀팁 있을까요? 또 방금 면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에요. 매주님은 면접 볼 때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면접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긴장이 풀리다가도 왜 그딴 말을 했지? 싶어지고 막 도리도리 하다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불킥하고. 근데 면접도 보면 볼수록 이 떠는 시간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면접 때는 자기소개할 때만 좀 떨렸다가 자기소개하면서 긴장이 풀리기도 했고 면접 분위기도 좋았어가지고 웬일로 부담 없이 하고 싶었던 얘기 다 잘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면접 잘 보는 꿀팁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접 볼 때 마음가짐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면접자였기도 했지만 면접관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면접관들이 뭔가 대단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 보는 사람은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나만 떨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억울해서라도 나도 가볍게 얘기하고 오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이 면접관들도 대답을 얼마나 잘하나 평가해보자. 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친구들이 올까 궁금한 마음. 또 나랑 잘 맞는 사람. 하고자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기업 공채 면접 이런 하다 면접이랑은 다른 우리가 흔히 하는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일단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이분법적인 워딩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들과 잘 맞을까? 궁금해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통은 실무진이 면접에 많이 참여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료와의 첫 만남일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안 쉽다는 거 물론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런 면접들을 경험하다 보면 너무 을 같은 면접러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면접의 본질은 같이 일할 동료를 찾는 거니까 면접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공포감은 느끼지 말고 좀 더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회사 다닌 지 6개월쯤 됐었나? 실무진 면접 때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한 분이 알고 보니 같이 일하게 될 차장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차장님이랑도 친해지고 궁금해가지고 차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저를 왜 뽑으셨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똘똘해 보여서 라고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면접 때 분위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너무 꾸며대지 않고 담백하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준비했던 답변들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제가 대답한 내용에 또 이어서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면서 진짜 대화하듯이 시간이 갔거든요. 그게 똘똘해 보인다고 느껴지셨나 봐요. 제가 방금 적당히 준비했던 답변이라고 말했잖아요. 뭐 예상 질문, 답변 준비하기 저는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비를 많이 할수록 저는 오히려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밀려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자기소개, 그리고 뭐 팀원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냐, 당신이 했던 이 프로젝트의 승인은 무엇이고 페이는 무엇인 것 같냐,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A부터 Z까지 스크립트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말고 간단한 키워드나 몇 문장 정도로만 준비를 해두시고 실제로 대답할 때는 대화하듯이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꿀팁! 느낌표! 저도 취준 처음 할 때는 자소서에 정말 뻔한 내용들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소개하는 글.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진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소서를 보는 거고 거기서 뭘 원하는 거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 또 이 자소서가 글쓰기 역량을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글을 잘 써야 해요. 실제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문서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문서 말고 글을 잘 써야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글의 구성을 잘한다. 우선순위, 프로젝트 구성, 프로세스 구성을 잘한다는 뜻이고, 글에 조리가 있다. 내 의견을 논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태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완성도 있는 글이다. 더블 체크를 끈기 있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글 잘 쓰는 사람은 또 커뮤니티 할 때, 업무를 할 때 실제로 그 역량들이 드러나요. 긴 글, 특히 주제와 결론이 있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데, 짧은 글 쓰는 인스타 말고 긴 글 쓰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도 써보고 구성도 해보고 또 예전에 썼던 글도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글쓰기 연습 방법인 것 같고, 좀 더 장벽이 있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은 글쓰기 클럽 같은 거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소서에서 보는 거는 태도와 글쓰기 역량이니까 진짜 뭐 자기를 소개하는 뻔한 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고 이런 걸 나열하는 그런 자소서보다는 에피소드 위주로 적으시고 그 한 덩이 에피소드가 내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얻은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적고, 또 이걸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걸 적어서 나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쓴 글들 소리내면서 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읽기도 하면서 뭔가 글이 부자연스럽진 않는지 안 읽히진 않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자소서 어떻게 썼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직할 때 합격했던 자소서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디자이너 취업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자소서가 들어간 방식이었고, 총 4가지 꼭지를 적었는데, 편식하지 않는 사람, 원래 나 편식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음식 저 음식 용기 내서 먹어보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음식 도전을 즐길 줄 알게 됐다. 이거를 삶의 태도로 연결시킨 내용. 또 하나는 내 나름의 위치라고 해서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 또 하나는 떡잎부터 일 버리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초딩 때 친구들이랑 벼룩시장, 지금으로 치면 플리마켓을 기획해가지고 포스터 붙이고 친구들한테 홍보하고 길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중고 장난감을 팔았던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획과 실행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나의 노후 대비. 나는 공부가 노후 대비라고 생각한다. 융합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 자소서처럼 꼭 제목을 적고 볼드 처리해가지고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보시면은 아주 길지도 않아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강약 조절을 한 거거든요. 읽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자소서 내용에 이제 볼륨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담당자는 그 어마어마한 자소서들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다 안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황한 글은 X, 간결하게 깔끔하게 글을 적는 것도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전공, 경력, 자격증 중에 무엇을 제일 비중 있게 보나요? 제가 실무진 면접관을 해보았던
굉장히 단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개의 이력서들을 선임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전공, 경력, 자격증 중에서는 역시 경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팀이랑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텐데, 또는 앞으로 이런 업무를 맡기게 될 텐데 관련해서 해본 경험이 있을까? 이거를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전공은 뭐 참고사항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전공부터 이걸 했었구나. 아, 이 사람은 전공은 아닌데 그래도 이쪽으로 경력을 잘 쌓아왔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래도 오, 열심히 산 친구네, 이 정도의 리액션?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비슷한 이력서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 명이 자격증이 좀 더 있다면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쪽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직업, 직무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죠? 심지어 디자이너 직업군은 이 세 가지들보다도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반적인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경력직만 뽑는 것 같은 취업시장에서 신입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쵸,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모전 참여 많이 하라고. 대학생이 경력을 가장 많이 쌓아볼 수 있는 거는 공모전이 가장 좋은 폼이거든요. 인턴은 문이 굉장히 좁은 편이니까 제껴두고 공모전 추천합니다. 이게 학교 외의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공모전 참여하면서 좌절감을 많이 맛봤어요. 이제 내게 떨어지고 나서 당선작들을 보면은 아,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 학교 안에서 나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나가보니까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이게 엄청 큰 자극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수상을 한다면 이력서에 한 줄 넣기 너무 좋은 소스가 또 되잖아요. 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저의 첫 회사는 당시 유명했던 얼짱의 쇼핑몰이었거든요. 오랜만이죠? 얼짱? 저는 무려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생초짜를 왜 스카웃 했을까요? 제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전 입상한 내역도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일도 몇 번 수주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이라 또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대신 비용을 좀 더 경제적으로 제시해가지고 뭐 그렇게 작업해본 경험도 있었고, 개인 작업 같은 것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계속 올려서 제 작업물을 노출을 계속 했었어요. 아마 이런 거를 이제 경력 있는 신입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력만 뽑는데 신입은 어떻게 채용된다는겨? 이런 의문이 있다면 꼭 직장 경력이 아니어도 되니까 대학생으로서 쌓을 수 있는 경력은 마음껏 쌓으시길 바랍니다. 첫 직장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한 달이나 됐는데도 아직 실수투성이에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같은 직종임에도 한두 달 정도는 우왕좌왕 헤매는 시기가 맞겠죠? 그럼요. 첫 직장뿐만이 아니라 이직을 해도 긴장하고 실수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회사에 있는 모두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나만 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 뭔가 전학 온 것 같은 기분. 이 환경 자체가 낯선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그럴 때는 뭐 일도 일이지만 나와 같이 일하게 될 동료랑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직장 동료랑 관계가 형성되면 그제서야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도 손에 잡히고 회사도 좀 내 회사 같고 긴장이 줄고 익숙해졌으니 자연스럽게 실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게 늘 3개월이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직장 동료랑도 친해지고 환경에도 익숙해져 보자고요. 어느새 이제 이 사무실이 지겨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신입과 일하고 싶으셨나요? 뭐든 들으려고 하고 메모하고, 근데 매 순간 메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도를 따져서 하는 간결한 메모, 글 잘 쓰고 정리 잘해가지고 이 메모 자체도 간결한, 그리고 일을 내가 먼저 찾아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자기 혼자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앱을 쭉 둘러보다가 매니저님 근데 이거 왜 아이콘이 이걸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놓친 사소한 거를 찾아내서 뭐 제안을 한다든지, 저번 달 우리 팀 실적을 봤는데 확실히 이거를 했던 게 효과가 있네요. 그럼 이번 달에 이거를 좀 디벨롭 해가지고 저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약간 뻔하죠? 하지만 이런 신입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 저도 그런 신입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뭔가 원하는 신입상이라는 게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입이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지금이라도 저렇게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회사가 딱히 싫지는 않은데 일하기 재미없고 하기도 싫어요. 이런 적 있나요? 직장 다닐 때 무기력, 노잼시기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그럼요. 저도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업무 이런 게 지겨운 때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권태가 극심하게 오면은 저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클래스를 다녔어요.
내가 종일 하는 이 일이 재미가 없으니 다른 재미라도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배우고 다녔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원데이 클래스였고 뭐 마크라메 만들기, 타로 원데이, 작은 가구 만들기 클래스, 안주 만들기 클래스, 플라워 케이크 뭐 원데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 얘기만 들어도 아니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수업이냐 싶고 뭔가 굉장히 바쁠 것 같지만 생각해봐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기만 할 텐데. 그러면 저는 더 회사 너무 재미없어 이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야말로 회사 일과 회사에서 주는 스트레스 이것에만 이제 정신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쏠릴 영역, 바람 쐴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가지고 클래스라도 들어보게 된 건데 저는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재미도 있고 활력도 생기고 퇴근길은 언제나 기쁘지만 퇴근길이 더 룰루랄라 기뻐지는 그런 나름의 활력소였습니다. 사회생활 눈치 기르는 법이요. 대학생활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미 눈치 있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눈치 없는 애들은 자기가 진짜 눈치 없는 거 몰라요. 일 못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일 못하는 거를 몰라. 어느 날은 남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냐고. 그래서 뭐 대답을 해줬더니 내가 그 일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일 못하는 거 모른다. 지금이라도 네가 일 못러 갔다는 생각이 들면 극복하려고 하면 되고 그 정성만 해도 이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다. 뭐 일 잘하는 방법, 눈치 빨라지는 방법, 메일 잘 쓰는 방법 이런 거 유튜브나 네이버에만 쳐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쳐보려고 하고 그런 당신이라면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일 잘 너일까, 일 못 너일까 끊임없이 의심을 했었는데 나 일 못 넣은 것 같아. 리더로서 너무 자격이 없어. 라고 단정 지은 적도 있지만 그냥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도 잘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면 저는 나름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사한테 혼났을 때 마음가짐. 저는 상사한테 싫은 소리를 듣거나 혼났을 때 그리고 지금도 악플이나 지적플을 받았을 때 늘 이 생각을 하거든요. 혼이 났더라도 그 일에 나를 대입하지 말 것. 내가 실수해서 혼났다면 내 실수가 혼이 난 거지 김혜주가 혼이 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혼내는 상사도 그럴 수 있어요. 김혜주 자체가 꼴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실수가 미운 거예요. 이 팩트를 꼭 떠올려야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람은 사실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과 있을 때의 나,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나, 또 혼자 있을 때의 진짜 내 자아. 그 자아들 중에서 직장인 자아가 혼난 거지 나 김혜주의 찐 자아가 혼난 게 아니야. 나의 찐 자아는 집에 있고 직장인 자아가 혼난 것이므로 그 혼나버린 직장인 자아는 회사에 놔두고 와라.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실제로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최악의 상사와 일할 때 이럴 때는 동료들과 상사 욕하는 게 최고죠. 어차피 바뀌지 못할 상황이라면 욕이라도 해서 회포 풀고 동료들이랑 돈독해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사회생활에서의 공공의 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또 무능한 사람은 언젠간 또 그 사람의 윗사람한테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나도 혹은 그 사람도 이직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에휴 인간아 하고 무시하는 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뀌지 않을 상황이라면 나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엄청 많았던 질문,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법, 또 뭐 인간관계, 직장 동료들과 관심 분야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직장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은 팀워크,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고민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직장은 제가 자발적으로 혼자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후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 봐요. 혼자 다녔다는 저의 방법이 뭐 옳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직장 내 인간관계에 지쳤던 제가 내 자신을 나름대로 보호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점심을 같이 먹던 그룹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이렇게 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어가지고 나중에는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 구내식당에 멀찌감치 TV가 하나 틀어져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YTN이 틀어져 있었어. 다 같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뉴스 주제 바뀌는 거에 따라 그 얘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뭐에 그렇게 지쳤는지 그런 스몰 토크들이 너무 지루하고 의미 없고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점심시간 이제 좀 나 홀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영어학원 다닌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시원스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 도서관 가서 강의 보고 밥은 그냥 삼김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강의 보는 거는 줄어들고 대신 혼자 만나게 밥 먹고 산책하고 휴게실 가서 자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어요. 뭐 일하고 있다가 동료가 메신저로 커피콜 하면은 그것도 잘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부러 저를 혼자 뒀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또 뭐 끼리끼리 다니면서 뭐 구설수, 뒷담화 하다 들켜서 얼굴 붉히고 이런 상황도 많이 봤는데 그룹이 없고 혼자 다니면 저런 거 휘말릴 일도 없고 언제나 모든 일이 생겼을 때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답니다. 구경은 꿀잼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있던 직장의 분위기, 뭐 관계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또 이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아이였구나를 깨닫고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여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너무 그렇게 선을 긋지 않아도 된다. 물론 뭐 결 맞는 사람도 없고 미련이 없으면은 뭐 선을 그어도 괜찮겠지만 나랑 결이 맞고 좋은 사람이라면 친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직장 동료니까 어쩔 수 없겠지, 친해질 수 없겠지 이렇게 막 굳이 선을 긋지는 말라는 거죠. 실제로 좋은 직장 동료랑은 퇴사하고 나서도 찐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또 N년간을 9to6 하면서 9시간을 같이 일하면서 봤던 사람이고 나름 소중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선을 쫙쫙 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선을 넘어주셨던 제 옆자리 앉았던 여자 과장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혼자 다니는 걸 알아서 그거는 또 존중을 해주시면서 딱 귀찮지는 않을 정도로 말도 종종 걸어주시고 퇴사할 때는 또 따뜻한 문자도 보내주셨던 저 퇴사 직전에 좀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분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직장 동료일 뿐인데 하면서 연락을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분, 소중한 인연이었구나 그런 마음도 들죠. 후임들에게는 어떤 선임이 돼야 할까요? 그냥 여전히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닐까요? 이게 한 줄짜리 글이라 제가 상황을 너무 납작하게 봐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이 납작한 상황 설명 안에 뭔가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선임일 때 동료 같은 선임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리더십, 선임이라는 거에 대한 대단한 환상 같은 거? 프레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임은 딱 플래닝하고 코칭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후임은 그 일들을 같이 실행하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 결국 후임은 부하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인 것이다. 플래닝 짜고 기획하고 코칭하고 이런 선임으로서의 역할은 하되 동료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중간연차, 4년차 대리인데도 실수를 많이 해요. 계속 더 일하면 나아질까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수가 반복된다면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점검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첫째, 집중하고 있느냐. 둘째, 메모하고 있느냐. 일단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는 어차피 회사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앉아서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딱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집중을 못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냐면 멀티태스킹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또 탭 여러 개 켜놓고 카톡 켜놓고 전화도 계속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놓치기 정말 십상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멀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 사이를 동시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뇌도 정신을 못 차린대요. 어떤 작업에 몰입하려면은 초반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뭐 시동 걸 시간도 없이 일저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하나에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놓쳐도 캐치를 못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A, B, C, D의 할 일이 있으면 A 할 때는 A만 하고 카톡도 무조건 끄고 사내 메신저도 웬만하면 무음해놓고 진짜 A만 했었어요. 어차피 이 집중을 몇 시간 내내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집중 시간 좀 정해놓고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카톡 확인도 하고 메신저 확인하고 그러면 되니까 뭔가를 놓칠까봐 모두 붙잡고 있지는 말고 A 할 때는 A만, A가 끝나면 B로 넘어가서 B 할 때는 B만 이런 식으로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째 메모하고 있느냐. 실수를 한다는 거는 역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누구에게 뭐 보고용이 아닌 내 확인용 업무일지를 적으면서 확인 꼭 해야 할 거, 주의할 거, 놓치면 안 될 거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업무일지, 메모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라떼는 노션이 없었어가지고 에버노트를 활용했었는데 뭐 업무시 노션 활용법이라든지 업무 관련 템플릿 같은 거 노션에 또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가면서 내가 놓치는 게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실수하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있다면 나 왜 자꾸 실수하지? 이런 좌절은 딱 한 번만 하고 뭐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30대인데 직무 이직 괜찮을지, 몇 개월 정도 다녔는데 이직해도 괜찮을지,
프리랜서로 독립해도 괜찮을지, 직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나오는 게 나을까요? 등등등 이런 갈림길을 두고 맞냐 안 맞냐 고민하는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없고 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듣더라도 아하 바로 이거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살아온 길은 너무 다양하고 또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답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택 후에 따를 변화, 혹시 또 손해를 보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갈팡질팡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 불안의 원인이 뭔지 생각해보면 결국 내 결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즉 나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봐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나, 이 지금의 나도 과거의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고, 이 지금의 나에도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또 많은 할 일들을 해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선택이 됐건 결국 미래의 나는 나의 선택에 또 잘 적응하고 수긍하게 될 것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시간 손해든 뭐 심리적인 손해든 이건 또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구? 또 못하면 어때요?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 모든 것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니까 너무 앞뒤 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선택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던 게 이제 30대가 다 돼서 대학원 진학하게 된 거. 그 선택을 할 때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었고, 또 대학원 진학은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필요한 거였는데 결국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이 석사가 사실 큰 필요는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프리랜서가 될 줄 알았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나간 과거니까, 내 선택에 따른 거니까 뭐 다 경험이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거겠죠. 남의 조언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게 팩트고, 나를 못 믿는 건 이제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자. 그러면 이직에 대한 선택도 전공에 대한 선택도 어떻게든 잘 해내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공책을 딱 펴고 이 선택에 대한 장단점 혹은 얻을 것, 잃을 것에 대해서 쭉 적어봐봐요. 잃을 것들이 쭉 있더라도 얻을 것들에 비해서 감당이 가능하다면 고 하는 거고, 잃을 것들에 비해서 얻을 것의 베네핏이 그닥 크지 않다면 스탑하는 거고, 이렇게 쭉 적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이게 막 고민이 머릿속에서 막 엄청 떠돌기만 하고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럴수록 막 더 잃을 것만 막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머리 아파 이러면서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글을 막 적어가면서 끝까지 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답이 나와요. 그 심리상담 이런 것도 비슷한 원리거든요. 머릿속에 떠돌고만 있던 그런 고민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 마라? 하지 말아야 해. 해야 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직장생활 Q&A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말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뱉은 말 중 뭐 한마디라도 어딘가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